책 읽어주는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젠 부모를 버려야 한다고요? 두고두고 아플 거면서. 쉿! 비밀입니다. 게으르길 잘했다. 이후승 작가의 수필입니다. 펴낸 곳은 북나비 출판사입니다. 제1화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 어쩌다 끄지 않고 잤더니 전화벨이 새벽부터 시끄럽다. 동트기 전 이른 시간에 걸려올 전화라고는 가까운 친척이나 어머니와 관련된 편안치 않은 소식이 대부분이다. 역시나 요양복지센터에서 꼭두새벽에 형님에게 걸었던 전화 한 통이 원인이었다. 형님 목소리가 짜증 범벅이다. 병신들 모아놓은 간방에 어미 가둬놓고 니들은 잘 사나 볼겨. 들여보는 놈 하나 없는 자식 6이 뭔 소용이냐. 며느리 사위 손자가 있기는 하다니. 당장 날 데려가. 죽어도 내 집에서 죽어야겠다. 간호사 옆에 있던 엄마가 전화를 낚아채 당신 할 말만 냅다 퍼붓고 나서 툭 끊더라고. 복지센터에 다녀온 것이 불과 사흘 전이다. 어머니를 보러 가는 길, 만나는 도중 벌어진 말다툼, 그리고 떼어놓다시피 어머니를 놔두고 돌아오는 길에서 자책하던 마음, 미안하다가 속상하다가 결국 나 자신한테 화를 내고 만다. 늘 그랬다. 치매라는 놈이 지배하는 어머니와 다툴 일이 아니다. 차마 할 얘기는 아닌데 화난 김에 나도 어떤 엄마가 이럴까,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등 자식으로서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 가끔 했다. 그 무렵 생각만으로 그쳤던 내 흉악한 속을 샅샅이 보기라도 한 듯 체면과 간섭이 굴레에 묶여 말하지 못한, 그리하여 이 정도면 내 속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 법한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다.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한다는 일본 여대에서 종교학 교수를 역임한 시마다 히로미의 글이다. 작가는 초고령화 시대 효의 개념을 유교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냉정하게 해부한다. 한국보다 먼저 그리고 점진적으로 근대화 작업을 일궈낸 일본의 관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본적인 논리와 자료가 일본 사회의 그것들임이 분명한데 내용 전체를 읽고 나면 개운치 않은, 그래서 불편한 느낌이 엄습한다. 한국인인에게 명분을 중요시하는 전통 유교 관념과 가부장제를 이젠 버릴 때라고 훈수한다는 느낌 때문이다. 자격지심이랄까, 씹을수록 내용이 옳다 여겨져 화가 나고 부끄러우며 자존심이 상한다. 제목 못지않게 소제목과 개별 단락도 나에게 충격이다. 지나치게 장수하는 사람들, 부모와 자식 간 유대의 감정, 부모가 먼저 자녀를 버려야 한다 등을 떠나 이제는 효도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고 설득한다. 부모를 버려야 하는 시대다로 시작한 첫 문장의 도발적인 멘트를 훨씬 상회하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부모가 버려진다는 충격적인 선언이 이 글의 결론 아닌 결론이다. 정반대 상황으로서 부모를 버려야 자식도 살 수 있으니 이제는 부모를 버려야 할 때라는 일반적 상식을 뒤엎는 독설로 끝맺는다. 부모를 버려야 하는 이유를 작가는 논리적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첫째는 산업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유발한 경제적 이슈이다.
덮어놓고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들춰내 담론으로 채택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작가는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가족이 경제 공동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유산이 자연스러 대물림되던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한다. 가정과 고향이라는 전통 개념은 사라졌거나 희미해져서 노인 고독, 근친 살인, 안락사나 연명치료 등의 새로운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야속해 보일지라도 부모 버리는 선택을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 체면과 명분에 가려 아직은 언급이 금기시되는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효 개념의 허실을 낱낱이 파헤쳐서 부모를 버려야 하는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다. 산업화가 불러온 회사원 사회와 소가족 형태에 의해 형제라는 공감대가 경제적 이유 이외에는 불필요한 개념이 되었다고도 지적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형제보다 이웃 사촌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흔하다. 옳은 말만 하는 작가 선생이 은근히 얄밉다. 표면상으로 난 부모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가끔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를 보러 간다. 남들 눈에 효자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데 불효자 소리를 듣기도 싫다. 엄마를 만나 마주할 욕지거리와 억지를 무릅쓰는 것으로 내 얄팍한 임무는 끝나고 그로써 엄마를 버리지 않았다며 위안 삼는다. 애들한테는 어떤 일로도 손 벌리지 말아야지. 건강하게 스스로 의사결정 가능할 나이까지만 살 것이며 정신이 맑을 때 미리 죽음 서약서를 준비할 거라고 거듭 반복한다. 시마다 교수의 설명대로 부모를 버리려는 마음을 갖기까지 내 또래 세대는 아주 힘든 시간을 맞게 될 테고 그보다 엄중한 사실 하나는 그런 상황이 실현되기 전에 엄마가 돌아가실 시점까지의 길지 않은 시간은 지금도 매 순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고백하자면 연례 행사인 벌초 참여도 대물린 의무감의 소산이었다. 집안 누군가는 벌초를 계속하겠지만 300여 가까운 종중묘역을 오롯이 후손들의 의무감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 나부터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언젠가는 방치된 선조들 묘역이 울창한 덤불 숲으로 바뀔 거라는 자조감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벌초 공지를 보냈더니 둘째 답장이 먼저 왔다. 별일 없으면 참가하겠다는. 나한테는 황당한 얘기다. 별일 없다면? 불편한 내 심기는 조롱과 냉소를 담은 답장으로 되돌아갔다. 자식 버리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비장함으로. 네가 살아남아야 조상도 있다. 취업 준비나 하셔요. 아빠대로 벌초는 끝날 거야. 몰라문나 알바 인생, 실업수당 인생, 투잡 인생. 결혼은 차치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쁠 것 아니냐고 써놓고는 보낼까 말까 잠깐 망설였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애들도 충격받을까 봐서. 온라인 대화는 그로써 끝났다.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효도라는 허울로 포장된 불편한 의무감을 머지않은 날에 이들도 알 것이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엄마를 버린 지 오래인 내가 그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버리지 않으면 내가 버려진다던 시마다 히로미의 적확한 논리와 절절한 경고를 아직은 인정하기 싫은 모양이다. 부모를 버리라는 말과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같은 얘기인가 싶어 씁쓸하다. 꿋꿋이 홀로 서기가 필요한 시대다. 이화 비밀. 다른 집 아저씨들이 퇴근하는 저녁 6시 반. 아버지는 어김없이 출근길에 올랐다. 밤 8시 근무 시작인 분이 30분 넘게 걸어 자기 책상 하나 없는 일터로 일찌감치 떠났다. 밤에만 일하는 이유를 묻지 못했다. 물어볼 수 없었다. 청양 외진 산골짜기에서 서울로 이사와 3년 남짓. 그때까지 촌티를 벗지 못한 상고머리 중학생이 눈치는 빤해서 아버지의 밤샘 직장이 우리 8 식구의 밥줄인 줄은 알았던 모양이다. 방학이 시작된 날 성적표를 훑어본 아버지가 엄마에게 말했다. 오케이, 제 옷 갈아입혀. 숭인시장 앞에서 버스를 내려 육교 건너 태극당 오른쪽에 포스터가 덕지덕지 내걸린 3층 건물이 아버지의 근무처였다. 그날 상영하던 썸머타임 킬러는 중고생 관람 불가 영화였다. 난감해하는 나를 아버지가 대뜸 이롭다고 안심시켰다. 그것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였음을 그때는 몰랐다. 문 앞에서 기다리라며 안으로 먼저 들어간 아버지가 검표 직원이 퇴근하자마자 바깥에서 어정거리는 나에게 손짓했다. 최종의 상영이 시작된 지 오래 몇 사람이 뛰어들어왔다. 몇 마디 주고받은 아버지가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옆으로 물러나 기다렸다.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그 후로도 사람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계속 아버지를 찾았다. 괜히 우쭐했다. 내 보기에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그곳은 온전히 그만의 공간이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높아 보인 적 없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빗자루와 쓰레기통을 손에 들고 찾아오셨다. 얼마간 돈을 쥐어주면서 영화가 끝나는 대로 집에 가라셨다. 관객들이 떠나고 적막한 실내를 구석구석 청소하며 컴컴한 극장을 밤새도록 지키는 일이 아버지의 임무임을 그날 알았다. 혼자 남은 그는 뭔 생각을 하며 긴 밤을 지새웠을까. 평소 고소하던 라면 땅이 그날따라 왜 그리도 깔깔했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발부리에 걸리는 돌멩이만 하염없이 걷어찼다. 극장 앞 노점상에서 해적판 레코드를 싸게 팔고 있었다. 명절이나 생일날 등 돈이 생길 때마다 팝송 음반을 사모았다. 이를 눈여겨보신 아버지가 우리 집 밥상에 서너 배 되는 진공판 전축을 가져왔다. 꼬부랑 글씨라고는 오케이와 오라이밖에 모르는 분이다. 표지에 탑 오브 더 월드라 쓰인 레코드판도 한 장 함께. 전기세 아끼라고 불같이 성화를 부리던 아버지가 허구한 날 전축을 틀어놓는 나에게는 언짢은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영어 노래 속에 나오는 단어 몇 개를 내 앞에서 흥얼거리다가 멋쩍게 씩 웃곤 하셨다. 아버지는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나를 극장에 데려갔다. 친구들과 함께 오라 해서 여럿이 간 적도 있었다. 영화를 보려고 학교 단속을 피해 의정부나 해화동으로 원정 갔던 친구들이 단체로 붙잡혀 복도에서 머리 위로 두 손 들고 벌서던 시절. 나는 아버지 위세 아래 당당히 영화를 봤으니
그때가 평생 큰소리 한 번 제대로 내본 적 없었던 아버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성시대였지 싶다. 우리 가족이 월세산 산동네로 옮겨가고 나서 나는 극장 건너편 고등학교에 배정되었다. 신생 명문고라고 했다. 좋은 영화가 왔다고 보러 오라며 아버지가 미리 귀뜸해도 언제부턴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영화가 끝나고서 깜깜한 공간에 아버지만 남겨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그 말이 8 식구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짊어졌을 고단한 삶의 무게까지 고스란히 헤아렸을 만큼 내가 철이 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겐 감추고 싶었다. 누가 아버지의 직업을 모르면 그냥 회사에 다닌다고 얼버무렸다. 가끔 푼돈이야 챙겼을 망정 자신 앞에 닥친 현실을 묵묵하게 받아들여 충실히 살아온 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아버지의 일이 내 눈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부끄럽게 여겼었다. 그런 성실함은 차치하고라도 좋으면 좋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뱉지 못하는 나의 멋대가리 없음이야말로 영락없이 아버지를 빼닮았다. 오늘 내일이래요. 중복을 간 넘긴 한여름. 서울 전화를 받자마자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가물가물 꺼져가는 생명을 떠올리며 도착했으나 아버지는 사흘 밤낮이 지나도록 멀쩡하셨다. 용케 내 위치를 알아낸 거래처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쳤다. 업무로 복귀하기도 그렇다고 마냥 서울에 머무르기도 어정쩡했다. 우선은 돌아가야 했다. 친구들 만나 저녁 먹고 오겠다는 내 속내를 눈치채신 듯 아버지는 몇 번이나 나를 불러 세웠다. 둘이 할 말이 있으니 바빠도 잠깐 들러가라던 아버지를 뒤로 나는 병원을 빠져나와 도망치듯 밤 비행기에 올랐다. 아버지를 떼어놓고 왔다는 미안함이 밀려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나를 바라보던 그의 간절한 눈빛이 줄곧 눈앞에 어른댔다. 매일 밤 휴대전화기를 켜놓고 기다리기 열흘째. 수화기 저편에서 아득히 들려오던 동생의 목소리는 차라리 담담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둘째와 할 얘기가 많으니 빨리 데려오라고 역정을 내셨다는. 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으로 아버지는 눈을 감지 못하고 열흘씩이나 버틴 것 같다는. 깊은 밤 당신 홀로 잡동산이 널브러진 바닥을 청소하다 잠깐씩 멈춰 선잠을 청했을 딱딱한 꼬마 의자는 컴컴한 극장 안 어딘가 아직도 남아있을까? 사랑한다는 그 쉬운 말을 쑥스러워 꺼내지 못했고 잠깐이라도 보고 가라던 마지막 부탁도 외면했다. 임종마저 지키지 못했다. 떠나신 지 30여 년. 꿈속에서조차 아버지는 한 번도 당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보고 싶다고, 그때 정말 지송했다고 이젠 말할 수 있는데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당신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은데. 3화 두고두고 아플 거면서. 경칩 지나 달포째. 예년보다 춥고 개구리 울음소리를 아직껏 듣지 못했다. 바깥 한길 저편 가로등 불빛이 마당을 건너와 안방까지 숨어들었다. 머리 위로 이불을 끌어당겨 빛을 가린다. 부러진 커튼걸이나 고쳐둘 걸.
납작한 물건이 팔꿈치를 짓누른다. 탁자의 충전기에 꽂아둔 핸드폰이 왜 이곳에 있을까? 받지 못한 알림 표시가 화면 상단에 보인다. 꼭두 새벽에 전화는 또 누가? 입안이 말랐다. 목도 잠겼다.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임종면회일 겁니다. 사나흘 전 요양원 사무실에서 가족들 모두 모셔야겠다고 연락이 왔다. 95 엄마의 인생에 아쉬울 게 뭘까만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일 뿐 염라대왕 앞 불구덩이보다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지 않던가.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은 세상 인연을 등진다는 두려움과 함께 조금 더 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지 않을까 싶다. 내 생각을 읽기라도 했는지 담당 직원이 건조하게 전화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대면이라 여겨야 편해요. 보름 넘게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시다 잠깐 밖으로 나온 엄마는 요리병 넘어 휠체어 속에 푹 파묻힌 채 긴 시간 4, 5분 동안 눈길 한번 주지 못한다. 5달 내내 그 상태였다. 왜 빨리 돌아가시지 못하느냐 눈시울을 적시는 두 누이. 보다 못한 형님이 그만하자며 일어선다. 담당 간호사의 말을 빌리면 당장 오늘 저녁일 수도 길어봤자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니 뭘 어떻게 해보고 자실 틈조차 없다. 바깥으로 나와 운전석에 올라앉는다. 하필 이럴 때 주책 없이 허기가 몰려온다. 이래저래 효자되기는 걸렀다. 맘 편치 않아도 끼니 꼬박꼬박 챙겨 먹고 기운 차리라는 얘기마저 구차하다. 당신이라면 그러고 싶겠어? 하늘 향해 욕이라도 한바탕 내뱉고 싶다. 예당, 카페도 아닌 식당 이름이 이래도 되냐고 심술보 터진 놀부처럼 들리고 보이는 건 뭐든 곱지 않다. 봄꽃 늘어진 담벼락 밑으로 거칠게 차를 댔다. 배고픈 티를 들키기 싫어 천천히 걸어가다가 뒤로 슬쩍 빠진다. 오래된 한옥 건물, 흙담 따라 늘어선 뒤뜰이 깔끔하다. 쪽마루 귀퉁이 대광주리 안에 솔방울, 조롱박과 감자에다 옥수수까지 수북이 담겼다. 늦가을부터 비바람과 눈보라를 겨우내 받아내며 처마 아래 휑한 마룻바닥에 너부러져 시들고 지들었을 것이다. 늙은 호박 껍질이 유독 울퉁불퉁하다. 선굵은 주름이 깊게 파였다. 우리 엄마 얼굴처럼. 새콤달콤함에다 고소함까지 듬뿍한 장어구이가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버석거린다. 배고픈 위장이야 제할 바 아니라고 철없이 투정대는 내 혓바닥. 못된 성질머리하고는 툴툴거리지 말고 드셔요. 그렇게 하면 미안함이 덜어지나? 내가 먹지 않아서 엄마 배가 든든해지냐고. 그래도 편치 않은 걸 어쩌랴. 바깥으로 나간다. 문득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한 점. 새벽녘 우리 집 매화는 망울 터뜨리느라 법석인던데 여기 꽃잎은 어쩌자고 벌써 흩날린다니. 평소 자상하던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자식들을 무지 고생시킨다더라. 봐봐 아버지를. 그 더운 날 중복을 정확히 맞추셨잖니. 땀 뻘뻘 흘리며 입간하던 날 기억나? 엄마는
길어봤자 4월을 넘기지 않을 거야. 누군가의 너스레에 피식 웃는다. 장례식장. 엄마가 그간 머물렀던 고향 땅 요양병원으로 정했다. 일개 세균 무리가 영장류 인간을 철저하게 제압했던 지난 3년. 화장 건수가 밀려 5일장이 보통인 때다. 부고를 내야 하는지조차 곤혹스럽다.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빈 하늘은 대책 없이 맑고 머릿속은 늦가을 가로수처럼 어수선하다. 면회 끝나고 길 떠나기 직전 자조인 듯 용감한 척 엄마 귀에 대해 나직이 속삭였다. 엄마, 고생 그만하고 얼른 훌훌 가셔야죠. 오래오래 아플 거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거면서 난 어쩌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 알아버리라. 주책 없이 하필 요럴 때 이 노래가 흘러나온다. 안방을 빠져나와 거실 소파에 주저앉는다. 새벽 5시, 동트려면 멀었다. 전화 뚜껑을 열고 발신자를 뒤적인다. 꿈? 틀림없이 봤다고 생각한 받지 못한 전화 표시가 없다. 때가 왔나? 그래, 엄마였겠다. 근데 왜? 작별 인사? 빨리 돌아가시라는 내 속내를 알아채서 다급하셨나? 섭섭하셨을까? 형광등을 켜려다가 털썩 주저앉는다. 밝은 등불 아래 초라하게 드러날 미안함. 꼬깃꼬깃 접어둔 부끄러움. 그런 것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을 질끈 감는다. 사화, 기다림, 나에게 다가온. 주로 경양식집이었다. 남학생이 꺼내 넣은 소지품을 여학생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파트너를 정하는 방법이 재미있었다. 상대가 마음에 들면 남학생은 어떻게든 다시 만날 약속 애프터를 받아내려고 애썼다. 전화번호를 받은 아이는 드물었고 대부분 학교 주소일망정 그것만으로도 성공이었다. 주소 적은 간지 속에 몇 글자 써서 학교 신문을 미팅 상대에게 보냈다. 여학생이 답장 겸 자기 학교 학보를 답장으로 보내주면 친구로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단톡방이 오랜만에 왁자지껄하다. 공휴일 아침부터 대화창을 도배한 어른들의 수다. 책을 잘 받았다는 감사 겸 출간 인사가 활발하다. 글쓴이의 정성과 인고의 결과를 문우들에게 선보이는 시간. 내용과 별개로 책을 받는 사람은 즐겁다. 보낸 쪽은 향후 반응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반반일 것이다. 공휴일엔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는 줄 알면서 다른 분들이 받았다니까 슬쩍 일어나 현가나 편지함을 뒤진다. 지난밤에 없던 우편물이 이 시각에 올 리 없다. 그러고 보니 하루 전 토요일 조간신문도 도착하지 않았다. 마당을 가득 채운 풀숲, 텃밭 가장자리와 매화나무 밑, 데크 위까지 샅샅이 뒤진다. 역시 없다. 시골 생활에서 본의 아니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려니 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웬만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시대. 그러나 종이신문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아날로그 방식을 접지 않는 한 나를 계속 괴롭힐 고질병이다. 다 좋은데 도착했어야 할 책이 오지 않았고 전날 신문까지 행방불명이라는 점이 문제다. 사나흘이 더 지났다. 나와 아내 간에 왔소? 아니가 레코드판처럼 반복됐다.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어제 얘기의 연속이다. 축하, 감사, 귀한 책, 멋진 제목, 좀 전에 도착. 늦은 오후 다시 아내에게 물었다. 같은 대답,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나 예측 안 되는 미래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신문사에서 일괄 인쇄하던 시절의 조간신문은 트럭에 실려 밤새 전국 보급소로 운송됐다. 새벽 대여섯 시, 늦어도 7시쯤 배달되었다. 대도시에서는 아파트가 주요 거주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른 아침 신문이요! 외침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 현재는 IT 산업과 인터넷 발달 덕에 지국별로 인쇄를 진행한다고 들었다. 보급소 대표자의 말에 따르면 밤 10시 전 원고 파일을 받아 자정 전에 마무리한다고 했으니 대략 자정 직후부터는 배달 업무가 시작된다는 말이다. 시간 단위로 물어보는 게 안쓰러웠던지 아내가 미리 연락한다. 아직 안 왔네? 오겠지. 없어. 단톡방은 종일 바쁘다. 고맙습니다. 멋있어요. 저도요. 소중한 책 읽어주셔서 감사. 출간 축하. 도대체 이 동네는 왜 늦는지 처음에 답답함은 초조함으로 끝내는 걱정스러움으로 커간다. 나한텐 안 보냈나? 실수로 발송자 명단에서 빠졌나? 속이 탄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다. 배달 인력이 없대요. 구독료가 약간 오르더라도 우체국을 통해 신문을 받겠냐고 묻네. 그럼 당장 배달 가능하다는데? 그래? 조간도 속간도 아닌 오후 신문이 되겠네. 낄낄거리며 한바탕 웃음과 함께 스치는 막연한 불안감. 이 순간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세월이 더 지나면 신문을 찾으러 직접 가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고 아니면 종이 신문이라는 것이 아예 사라져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수요일 새벽이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현관 앞 어딘가 떨어져 있어야 할 신문지가 보이지 않는다. 아, 잠깐 잊었다. 이제는 낮에 우체부가 신문을 배달하리라던. 혼자서 객적다. 반복되는 언어와 습관의 무서운 힘을 실감한다. 오늘은 소포를 나도 받았다고, 고맙다고 단톡방에 인사를 남기고 싶다. 다 함께 누리는 뭔가에서 나 홀로 빠져있다는 사실은 피곤함을 넘어 우울함이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나 홀로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것. 주유소로 들어간다. 일은 넘은 안주인이 주유관을 들고 다가온다. 돈 벌려고 나오시냐고 웃으면서 물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나흘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네. 급여가 적은가요? 법적으로 줄 것 외에 따로 웃돈까지 찔러줘도 싫답니다. 듣기 딱하다. 신문 보급소 사장 말과 같다. 문득 스치는 생각 한 점. 사람
사람이 없다고? 그거였나? 배달 인력 부족으로 내 소포도? 늦은 밤 마당 앞에 차량이 멈춰서고 사람이 내린다. 커튼 틈으로 훔쳐본 택배차에 우체국 표시가 선명하다. 아, 마침내 왔구나. 뛰쳐나가 소리친다. 기사님 고마워요. 아저씨가 돌아보며 거수경례를 보낸다. 차 타고 50분이면 충분할 곳을 어디서 헤매다가 지금에야. 그래, 왔으니 됐고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어 신이 난다. 나의 초조와 불안보다 몇 배 더 힘들게 짜냈을 귀한 책. 은방울꽃 너에게 주는. 그 안에 수록된 글도 제목처럼 곱지 않을까. 길었던 마음고생을 덜어버린다. 책 속 46편의 글을 쓰고 정리하고 태고하느라 여러 날 고생하셨겠다. 일주일간 나를 기다리게 했던 우편물 한 통이 나를 줄곧 설레게 했다.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활력이다. 오늘은 왔을까? 틈날 때마다 학생회관에 들러 우편함을 할 일 없이 들춰보던 풋내기 신입생. 아름다웠던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갈 수 있었다. 에필로그. 게으르길 잘했다. 참두릅이 쑥쑥 오르던 4월 봄날, 한참 더 커도 모자랄 손톱 크기의 새순을 누군가가 단 한 개도 남기지 않고 쥐다 갔다. 혹시? 그만. 속상해도 내 게으름 덕분에 즐거웠던 사람이 있을 거 아냐? 인심 한번 오지게 썼다고 쳐요. 그럼 됐지. 게으르길 정말 잘했다니까. 책 읽기를 마치며 부탁. 늦더라도 미안해하지 말고 궁금해도 전화하지 마. 그냥 만나. 넌 든든한 나무로, 난 흔들리는 이파리로. 이우승 작가의 시 한 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부탁일까요?